협객행, 김용 원저, 제1장, 현철령, 조의 나그네 호영이 서리빨처럼 빛나는 오구를 휘두르며 은빛 안장의 백마에 높이 올라타고 유성처럼 천하를 누비다 10걸음마다 한 사람을 죽이고 1000리를 달려도 멈출 줄 모르더니 할 일이 끝나면 소매를 떨치고 떠나며 자신의 이름을 숨기다 신능군의 식객인 주해와 후영은 항상 검을 뽑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담소하며 술잔을 기울이더니 석잔의 술을 마시며 쾌히 승낙하면 그 약속은 오악보다 무겁고 술이 얼큰해지면 그 위험이 무지개처럼 뻗어나다 조나라를 구하기 위해 금추를 휘두르니 먼저 한단 땅이 놀라 진동하다. 천추의 이름을 빛낼 두 장사는 대량성에서 혁혁한 명예를 드날리다. 그 협골의 향기 영원히 남아 후세의 영웅들의 모범이 되었다. 그 누가 그들을 말할 때 머리 숙여 감탄하지 않으리. 이태백의 이한수 협객행이라는 고풍의 시는 춘추 전국 시대 위국의 명사 신능군의 식객이었던 후영과 주해의 고사를 노래한 것이다. 그 시를 읽으면 1000년이 지난 오늘도 영웅의 기상과 호탕한 기계를 느낄 수 있다. 이 시에서 거론한 대량성은 황하에 인접해 있다. 그 지방은 후에 별량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으니 바로 지금의 하남성 개봉이다. 별량은 비록 여러 차례 한나라의 경성이 되었지만 민풍은 질박했으며 그 옛날 눈부시게 활약하던 호협들의 기계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별량의 동문에서 10여리쯤 떨어진 곳에 작은 시진이 있었다. 그 시진은 일명 후감집이라고 불리웠다. 이 조그만 고을은 바로 전국시대의 협객, 후영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었다. 그 옛날 후영은 대량성에서 이문감을 지냈던 것이다. 대량성의 동쪽에는 산이 있었는데 평탄해서 그런지 그 산은 이름이 이산이었다. 동쪽 성문을 일명 이문이라고도 하는데 그 옛날 후영이 이문감을 지냈다 함은 바로 대량성의 동문을 지키는 문지기 벼슬을 했음을 의미한다. 이날 황혼 무렵 사방의 마을에서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지게를 지고 바구니를 들고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말했다. 관군들이 오는가 봐? 어떤 사람은 말했다. 빨리 피해야 해. 관군이 들이닥치면 지게와 바구니의 물건을 엎어버릴 것이고 자칫하면 말발굽에 짓밟혀 죽을 거야. 그때 말발굽 소리와 함께 잇따라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피리 소리는 동쪽에서도 들려왔고 서쪽에서도 들려왔다. 동서남북에서 호응하듯 들려오고 있는 것이었다. 후감집은 완전히 포위당한 셈이었다. 이렇게 되자 고을 안의 사람들은 그만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 꺼림칙하게 여겼으며 혹시 산적들이 들이닥친 게 아닌가 하고 염려했다. 후감집 어귀에 있는 자파상의 한 점원이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말했다. 아이쿠, 우리 누나와 형님들이 오시는 모양이군. 뭐가 이리 소란스럽지? 주인 왕씨는 창백한 안색으로 떨리는 손으로 그 점원의 머리를 후려치며 말했다. 이 녀석아, 무슨 소리냐? 누나는 뭐고 형님은 또 뭐냐? 아무래도 산채의 나으리들께서 오는 것 같다. 그렇게 입방아를 찢다가 내 녀석의 목숨이 남아날 것 같으냐? 그는 새파란 안색으로 중얼거렸다. 대낮에 산채의 나으리들이 무엇 때문에 이곳으로 달려오는 것일까?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걸. 그는 무엇을 받는지 하던 말을 뚝 그치고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다. 이때 고을 동쪽으로부터 너덧필의 말이 곧장 이곳으로 달려왔다. 말 위에 탄 사람들은 한결같이 검은 옷을 걸치고 있었으며 머리 위에는 삿갓을 푹 눌러쓰고 있었다. 손에는 각기 시퍼런 칼을 들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이놈들, 그 자리에서 꼼짝 말고 서 있거라. 조금이라도 움직였다가는 이 칼이 사정을 두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호통을 치며 말을 몰아 서쪽으로 달려갔다. 말발굽이 땅바닥에 깔린 청석을 밟는 요란한 소리가 달그락거리며 들려오고 있었다. 그 소리는 사람들의 심장을 쿵쿵 뛰게 만들었다.
말발굽 소리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서쪽에서 이번에는 7, 8필의 말이 달려왔다. 말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역시 검은 옷을 걸치고 있었으며 머리에는 삿갓을 쓰고 있었다. 그들 역시 호통쳤다. 그 자리에 꼼짝 말고 서 있으면 아무 탈이 없을 것이다. 판도면을 먹고 싶은 사람들은 앞으로 나서도 좋다. 자파상의 그 점원이 웃으면서 말했다. 판도면이 무엇일까? 맛은. 이 사람은 말이 많은 친구였다. 한마디 농담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말 위에 타고 있던 한 명의 대한이 말채찍을 휙 휘둘렀다. 채찍의 끝이 뱀의 혀처럼 점포 안으로 날아들어 대뜸 그 점원의 목을 휘감아버렸다. 곧이어 와락 잡아당기자 쿵 하는 소리를 내며 점원은 길거리로 나가떨어졌다. 뒤에서 쫓아오던 말이 발굽으로 그 점원을 사정없이 밟고 지나갔다. 점원은 한마디 처절한 비명을 지르고 난 후 잠잠해졌다. 아무래도 살지 못할 것 같았다. 사람들은 대한들의 난폭하고 흉한 기세에 압도당해 감히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점포 문을 닫으려고 했으나 두 발이 못 박힌 듯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을 와들와들 떨 뿐 꼼짝도 하지 못했다. 자파상에서 대여섯 칸을 지나 끝쪽에 호떡을 구워 파는 가게가 있었다. 화덕의 불길은 맹렬하고 기름은 솥 안에서 지글지글 끓고 있었다. 머리가 허옇게 센 한 명의 늙은이가 허리를 굽히고 밀가루를 조그만 공처럼 만들고 있었다. 그는 그 공처럼 만든 것을 다시 납작하고 둥글게 폈다. 납작하게 만들자 깨소금을 대접에서 좀 집어서 호떡 위에 살짝 뿌리더니 쇠집게로 화덕 속에 집어넣었다. 이때 날카롭게 들리던 피리 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동시에 멈추었다. 7, 800명이 모인 고을의 시장터는 물을 뿌린 듯이 조용하기만 했다. 어린애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우는 아이가 있다 해도 부모들이 입을 꼭 막아 울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단지 한 사람이 질질 하는 소리를 내며 가죽신을 끌면서 서쪽의 큰 거리를 따라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그 사람의 걸음걸이는 매우 느렸다. 무겁게 한 걸음씩 내딛고 있었는데 한 번 걸음을 옮길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심장이 밟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점차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다. 가죽신 소리가 호떡 가게 앞에서 멈추었다. 그 사람은 호떡을 만들고 있는 노인의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갑자기 냉소를 날렸다. 흐흐흐. 호떡 파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쳐들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체구가 매우 우람했으며 키도 컸다. 얼굴 피부가 귤껍질처럼 얼근 곰보였다. 호떡 파는 노인은 반색을 하며 말했다. 나으리 호떡을 사시겠습니까? 하나에 한 푼입니다. 그는 쇠집게를 들어 화덕 속에서 뜨끈뜨끈한 호떡을 꺼내 백목판 위에 놓았다. 키가 큰 사내는 냉소를 하더니 불쑥 말했다. 이리 내놔. 그는 왼손을 내밀었다. 노인은 실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예. 그러죠. 그는 막 구워낸 호떡을 그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그 키다리의 사내는 두 눈썹을 꿈틀거리며 호통을 질렀다. 지금에 와서도 이 나으리를 속이려고 하느냐? 그는 냅다 노인에게 호떡을 집어던졌다. 호떡 파는 노인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짓더니 급히 고개를 한 옆으로 기울였다. 호떡은 그의 얼굴을 스치고 팍 하는 소리와 함께 기둥에 맞고 튕겨나와 길옆 시공창가에 떨어졌다. 키가 큰 사내가 호떡을 던지는 동시에 허리춤에서 한 쌍의 갈고리를 뽑아들었다. 이래도 내놓지 않겠느냐? 오가야, 너는 도대체 분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호떡을 파는 노인은 급히 말했다. 나으리는 사람을 잘못 보셨군요. 이 늙은이는 성이 왕가울시다. 호떡 파는 왕 영감이라면 이 후감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내는 차가운 냉소를 날렸다. 네 이놈. 우리들은 벌써 내가 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용케도 1, 2년은 숨어 살았지만
한평생 숨어 살지는 못해. 호떡을 파는 노인은 실눈을 가늘게 뜨고 느릿한 어조로 말했다. 평소 금도체에 안채주는 돈 있는 사람의 재물을 훔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여. 강호에서는 칭찬이 자자할 뿐 아니라 모두들 협도라고 칭하는데 어째서 파견 나온 졸개들은 호떡 파는 늙은이에게 시비를 거는 것인지 모르겠군. 키가 큰 사내는 호통을 내질렀다. 오도통, 정말 내놓지 않을 작정이냐? 호떡을 파는 노인의 안색이 약간 변하는 것 같았다. 왼쪽 뺨의 근육을 몇 번 실룩거리더니 곧 가소롭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말했다. 당신이 이 오모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토록 무례한 행동을 하다니 너무 담이 큰 것이 아닐까? 키다리 사내는 버럭 고함을 질렀다. 이 나으리의 담이 큰 것을 내 녀석은 겨우 오늘에야 알았느냐? 그는 왼손에 든 갈고리를 쳐들고 수도급내라는 일초를 펼쳐 오도통의 왼쪽 어깨를 찌그려고 했다. 오도통은 오른쪽으로 슬쩍 몸을 날렸다. 키다리는 강철 갈고리가 빗나가자 왼손을 즉시 안으로 구부리면서 강철 갈고리를 회수하더니 다시 오도통의 등을 향해 번개처럼 찔렀다. 순간 오도통은 급히 몸을 움츠리며 피했다. 곧이어 그는 오른발로 시뻘겋게 달아오른 화덕을 찼다. 화덕의 시뻘건 숯불이 벼랑간 그 키가 큰 사내에게로 날아가고 동시에 튀김을 만들려고 준비했던 기름솥에 뜨거운 기름이 와락 그 키 큰 사내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그 키가 큰 사내는 기겁을 하여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새빨갛게 달구어진 숯덩이들은 피할 수 있었으나 한속 가득 끓여놓은 뜨거운 기름은 미처 피하지 못했다. 어이쿠! 비명과 더불어 뜨거운 기름이 그의 두 다리 위에 쏟아지자 그는 고통에 찬 비명을 내질렀다. 오도통은 두 발에 살짝 힘을 주어 허공으로 몸을 솟구치더니 맞은편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의 손에는 호떡을 굽던 그 무쇠 집게가 들려 있었다. 벼랑간 푸른빛 광채가 번쩍이는 가운데 한 자루의 칼이 오도통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오도통은 뒤통수에 눈이라도 달렸는지 무쇠 집게를 들어막았다. 창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의 무쇠 집게는 시커먼 것이 대수롭게 보이지 않았지만 기실 강철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오히려 칼을 밀쳐내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때 왼쪽에서 한 자루의 짧은 창이 불쑥 들이밀어졌고 오른쪽에서는 쌍칼이 동시에 공격을 해왔다. 원래 사방의 지붕 위에도 사람들이 가득 있었던 것이다. 오도통은 싸늘하게 코웃음 치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염치 없는 것들. 많은 사람의 힘으로 나를 이길 작정인가? 그는 몸을 휙 날렸다. 두 손으로 무쇠 집게 양쪽을 잡고 한 대에 붙어있던 무쇠 집게를 두 쪽으로 쪼개어 두 손에 나누어 잡았다. 그는 왼쪽의 쇠집게로 짧은 창을 막고 오른쪽의 쇠집게로 쌍칼을 밀어냈다. 그는 그 한 쌍의 쇠집게를 마치 판관필처럼 구사하고 있었다. 오도통은 쇠집게를 휘두르며 상대방의 혈도를 노리고 공격했다. 그는 혼자서 세 사람을 상대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기세등등했다. 벼랑간 그는 호통을 내질렀다. 받아라. 짧은 창을 쓰던 사내가 왼쪽 허벅지를 감싸쥐고 대굴대굴 땅바닥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이때 서북쪽의 지붕 위에 한 왜소한 늙은이가 세 사람이 싸우고 있는 모양을 주시하고 있었다. 하얀 광채가 번쩍이는 가운데 단칼을 쓰던 사내가 오도통의 오른발에 차여 곤두박질 치며 거리 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렇게 되자 쌍칼을 쓰던 사내가 그만 겁을 집어먹었다. 두 자루의 칼을 마구 휘둘러 자기 자신만을 보호할 뿐 공격을 하지 못했다. 이때 왜소한 늙은이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점차 다가가던 그는 오른손의 식지를 벼락같이 내질렀다. 그가 노린 곳은 바로 오도통의 눈이었다. 이 일초는 신속하게 이를 데 없었으며 정광석화 같았다. 오도통은 무기를 휘둘러 그 늙은이의 손가락을 후려쳤다. 그 늙은이는 손을 움츠리고 쇠집게를 피하더니 이번에는 오도통의 인후를 찔렀다.
오도통은 쇠집게를 끝까지 뻗쳐냈기 때문에 중도에서 초식을 변화시킬 수 없어 부득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 늙은이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면서 오른손에 한 손가락을 뻗쳐서 오도통의 아랫배를 찔러갔다. 오도통은 오른쪽에 쇠집게를 쳐들어 상대방의 머리통을 후려치려고 했는데 그 늙은이는 앞으로 곧장 달려들어 오도통의 품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 늙은이는 바짝 뛰어들어 상대방의 쇠집게를 피하려고 하면서 두 손을 일제히 뻗쳐서 오도통의 가슴팍을 움켜잡으려고 했다. 오도통은 깜짝 놀라 급히 뒤로 물러섰다. 다음 순간 쫙 하는 소리와 함께 가슴팍의 옷이 한 조각 크게 찢겨져 나갔다. 오도통은 급히 피하려 했으나 약간 늦어 그만 한 손가락을 맞은 것이다. 오도통은 재차 쇠집게를 휘둘러 환포육합이라는 필살의 초식으로 노인의 양쪽 태양혈을 후려치려고 했다. 그러나 노인은 피하지도 않고 막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앞으로 달려들며 두 손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번개같이 상대방의 가슴팍을 찔러갔다. 순간 정통으로 얻어맞은 오도통은 그만 지붕 위에서 대구르르 굴러 아래로 떨어졌다. 한편 키 큰 사내는 두 다리를 뜨거운 기름에 데이자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두 다리에 상처를 입어 몸을 날려서 지붕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그 왜소한 노인, 주목은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라. 그가 나선 마당에 다른 사람이 옆에서 거들려 하면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이었다. 키다리 사내는 고개를 쳐들고 두 사람이 싸우는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오도통이 지붕 위에서 떨어진 것이다. 키다리 사내는 크게 기뻐하며 급히 다가들었고 한 쌍의 갈고리로 오도통의 배를 푹 찔렀다. 그와 동시에 그는 통쾌하게 광소를 터뜨렸다. 이때 주목이 급히 부르짖었다. 죽이면 안 된다. 사로잡아라. 그러나 이미 늦고 말았다. 한 쌍의 갈고리가 이미 오도통의 뱃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히히덕거리며 웃고 있던 키다리 사내가 비명을 내질렀다. 으악! 그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가슴팍에는 두 자루의 쇠집게가 꽂혀 있었다. 쇠집게는 그의 가슴팍을 꿰뚫고 등 뒤로 끝이 삐죽 나와 있었다. 선혈은 앞뒤의 상처에서 뿜어지듯 철철 흘러나왔다. 키다리 사내는 몸을 두어 번 휘청거리더니 즉시 쓰러졌다. 중상을 입은 오도통은 사력을 다하여 일격을 가하게 된 것인데 키 큰 사내는 전혀 방비를 하지 않은 터라 그만 가슴팍을 꿰뚫리게 되었던 것이다. 금도체의 형제들이 재빨리 손을 뻗쳐 그를 부축하려고 했으나 이미 숨을 거두고 난 후였다. 주목은 키 큰 사내의 생사는 상관하지 않고 입가에 경멸에 찬 빛을 띄우며 오도통의 몸을 들어 올렸다. 그러나 오도통 역시 숨이 끊어졌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호통을 내질렀다. 이자의 옷을 벗기고 자세히 조사를 해보아라. 네 명의 졸개가 대답했다. 예. 그들은 일제히 달려들어 오도통의 옷을 벗겼다. 옷을 벗기자 그의 등 뒤에 보따리 한 개가 매달려 있는 것이 보였다. 두 명의 흑의 사내가 재빨리 그 보따리를 펼쳤다. 보따리 속에 또 보따리가 있었다. 그 안에는 무엇인가가 기름종이로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들이 한 겹 한 겹 기름종이를 펼치고 있을 때 주목의 얼굴 위에는 기쁜 빛이 떠올랐다. 모두 10겹이 기름종이를 펼치게 되자 그 보따리는 점점 작아졌다. 주목은 점차 의혹의 표정을 띄었다. 기름종이 안에는 지름이 세치 정도 되는 조그만 물건이 쌓여 있었다. 그는 대뜸 손을 뻗쳐 그것을 집어들고 손가락으로 눌러보더니 노하여 부르짖었다. 제기랄, 우리를 속였다. 더 볼 것도 없다. 빨리 집안을 뒤져라.
10여 명의 검은 옷 사내들은 그 소리를 듣고 점포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앞쪽은 호떡을 파는 가게였고 뒤쪽은 방이었다. 10여 명이 안으로 뛰어들어가자 우지끈 뚝딱 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은 말할 것도 없고 도마, 탁자, 의자, 그리고 옷가지 등을 모조리 길가로 내던지는 것이었다. 주목은 단지 밖에서 커다란 음성으로 명령만 내리고 있었다. 자세히 조사를 해보아라. 어떠한 곳도 누락시켜서는 안 된다. 한참 동안 소란을 피우게 되자 어둠이 온 누리를 뒤덮었다. 물건을 제대로 살펴볼 수가 없었다. 무사내들은 횃불을 켜들었다. 가게의 벽까지 허물어보고 화덕까지 박살을 냈다. 이때 황혼빛 아래서 조그맣고 더러운 손이 시궁창가에 떨어진 호떡을 집어들더니 천천히 손을 움츠렸다. 그는 12살쯤 된 꼬마 거지였다. 하루를 꼬박 굶은 그는 힘없이 담장가에 앉아서 키 큰 사내가 내팽개쳐 시궁창가에 버려진 호떡을 주워든 것이었다. 꼬마 거지의 눈동자는 시종 그 호떡에서 떠난 적이 없었다. 벌써부터 그 호떡을 주워 먹고 싶었으나 거리에 흉악한 귀신과도 같은 사내들이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고 있기 때문에 놀라서 움직이질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더군다나 자파상 점원의 시체와 오도통, 키 큰 사내의 시체가 호떡과 멀지 않은 곳에 쓰러져 있지 않은가. 날이 어두워지고 횃불이 켜졌지만 그 빛이 시공창에까지 미치지 않게 되자 어린 거지는 비로소 용기를 내어 호떡을 집어들었던 것이다. 허기에 지친 그는 흙이 묻은 것도 상관하지 않고 가볍게 한 입 호떡을 베어 물었다. 그러나 그는 감히 소리내어 씹지를 못했다. 소리를 냈다가는 칼을 든 대안들에게 들켜 어떤 화를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는 한 조각의 호떡을 입에 무는 순간 삼키기도 전에 뱃속이 한결 든든해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이때 사내들은 호떡 가게를 발칵 뒤집어 놓다시피 했다. 주목은 자신이 찾는 물건이 나오지 않자 호통을 내질렀다. 모두 자기 위치로 돌아가도록 하라. 피리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곧이어 말발굽 소리가 달그닥거리며 들리더니 금도체의 산적들은 떼를 지어 후감집에서 물러갔다. 2명의 졸개가 키다리 사내의 시체를 말한장 위에 걸쳐 놓았다. 순식간에 그들은 후감집에서 사라지고 만 것이다. 말발굽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을 때야 후감집에서는 겨우 인기척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을 사람들은 도적들이 갔다가 다시 되돌아올까봐 큰 소리로 말을 하지 못했다. 자파상의 주인과 다른 한 명의 점원은 죽은 시체를 가게 안으로 옮기고 급히 가게 문을 닫았다. 그런 후에 그들은 감히 다시 나오지를 못했다. 동쪽에서 탕탕거리는 소리가 나고 서쪽에서도 지쿵지쿵하는 소리가 들렸다. 가게 문을 닫는 것이 아니면 문을 걸어 잠그는 소리였다. 얼마 후에 거리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고 어떠한 기척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 나이 어린 거지는 오도통의 시체가 여전히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약간 두려움을 느꼈다. 가볍게 그는 입안에 물고 있던 호떡을 몇 번 씹었다. 그리고 나서 꿀꺽 삼켰으며 다시 호떡을 한 입 뜯으려고 했을 때였다. 벼랑간 죽은 줄만 알고 있던 오도통이 꿈틀거렸다. 조그만 거지는 깜짝 놀라서는 눈을 비비고 다시 바라보았다. 시체가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나이 어린 거지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렸다. 시체는 2발로 버티고 섰다. 그 거지는 두려움으로 인해 이빨을 딱딱 소리가 나도록 마주치며 떨었다. 몸이 떨려오며 온몸이 추워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시체는 고개를 돌렸다. 다행히 그 거지는 담벼락 쪽에 웅크리고 있어서 그 시체의 눈에 띄지는 않았다. 이때 차가운 초승달이 온 누리를 비춰주고 있었다. 어린 거지는 그 시체의 입가에 한 가닥 선혈이 흘러내린 자국이 있음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 2자루의 강철 갈고리가 여전히 그의 배에 꽂혀 있었다. 어린 거지는 죽어라 하고 이빨을 깨물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시체는 다리를 굽히더니 손으로 땅바닥을 더듬거렸다. 하나의 호떡을 들어 만져보더니
두 손으로 찢어서 확인해보고는 집어 던졌다. 그는 다시 하나의 호떡을 찢어보고 다시 던졌다. 어린 거지는 그만 놀라서 심장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것만 같았다. 그 시체는 끊임없이 땅바닥을 더듬었다. 어떤 다른 물건이 손에 닿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호떡만을 잡아서 찢고 던지곤 했다. 그는 차츰차츰 시궁창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산적들이 호떡 가게를 뒤집게 되었을 때 백목판 위에 20개나 되는 호떡을 모조리 땅바닥에 내던지곤 했다. 이때 시체는 고개를 쳐들고 그 호떡들을 하나하나 주워들고 먹지도 않고 조각을 내어 땅바닥에 내던지곤 했다. 어린 거지는 그 시체가 점차 담벼락 옆으로 다가오자 깜짝 놀란 나머지 도망을 치고 싶었지만 온몸이 와들와들 떨려 도망을 칠 수가 없었다. 시체의 행동은 매우 느렸다. 20개의 호떡을 찢어서 내팽개치는데 향이 한 대 탈 시간이 흘렀다. 그는 땅바닥에서 다시 호떡을 찾지 못하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것 같았다. 어린 거지는 고개를 돌렸다. 그는 감히 그를 쳐다볼 수 없었던 것이다. 벼랑간 그는 혼비백산하고 말았다. 본래 그의 몸은 담벼락 가에 웅크리고 있었으나 달빛이 등 뒤에서 비춰와 그의 봉둔한 발의 그림자를 시체의 발 옆에 드리워지게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이다. 어린 거지는 그 시체의 발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 것을 보고 비명을 내지르며 죽어라 하고 도망을 쳤다. 그 시체는 목쉰 소리로 부르짖었다. 호떡, 호떡. 그는 휘청거리며 뒤쫓아왔다. 급히 도망치던 어린 거지는 땅바닥에 돌에 걸려 곤두박질을 쳤다. 시체는 허리를 굽히고 손을 뻗쳐 그의 등을 누르려고 했다. 어린 거지는 재빨리 몸을 뒹굴었다. 그는 한옆으로 비켜났다가 다시 일어서서 뛰었다. 시체는 일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잠시 동안 애를 써서야 똑바로 일어설 수가 있었다. 그 시체는 보폭이 길었다. 성큼성큼 옮겨 디디자 겨우 10여 걸음을 디뎠을 뿐인데도 그 거지의 뒷덜미를 움켜잡고 번쩍 허공으로 높이 들어 올릴 수 있었다. 그 시체가 물었다. 내가 나의 호떡을 훔쳐갔지? 이런 상황에서 나이 어린 거지가 감히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는 부득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 시체가 다시 물었다. 너는 벌써 먹었느냐? 어린 거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시체는 손으로 어린 거지의 옷을 쫙 잡아 찢었다. 어린 거지의 살갗이 드러나자 그 시체는 흉악하게 말했다. 나는 너의 배를 가르고 호떡을 꺼내야겠다. 거지는 깜짝 놀라 혼이 달아날 정도였다.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나는 한 입밖에 먹지 않았어요. 원래 오도통은 주목의 쌍장에 가슴팍을 얻어맞고 다시 키 큰 사내의 괴상한 갈고리에 배를 찔리자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었던 것이었다. 한참 후에 그는 정신을 차렸다. 배의 중요한 혈도를 찍혀 중상은 입었으나 죽지는 않았다. 그가 오로지 집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호떡밖에 없었다. 그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금도체의 인마가 떠난 것을 알게 되었고 배의 상처를 돌보지도 않고 호떡 속에 숨겨둔 그 물건을 끄집어내려고 했던 것이다. 그가 호떡 파는 노인으로 변장하고 후감집에서 은거한 지 이미 2년이나 되었다. 그동안 별일이 없었으며 방법을 다해서 그 물건의 원주인을 찾아내려고 했으나 시종 찾지를 못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고 200여 명이나 되는 산적들이 사방을 포위하게 되었을 때 그 도적들이 자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사실을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정세가 위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창졸간에 어디 숨길 곳도 없고 하여 그는 그 물건을 호떡 속에 집어넣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키다리 사내가 나타나자 그는 그 호떡을 달라는 대로 내밀었다. 그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대로 위험한 수를 한번 써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 키다리 사내는 크게 노해서 그 호떡을 내동댕이 쳤던 것이다. 오도통은 중상을 입은 후에 정신을 차리자 그 물건을 넣은 호떡이 어느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모조리 호떡을 찾아내어 쪼개보았지만 그 물건의 자취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 거지를 잡자 그 거지가 배고픈 나머지 그 물건까지 호떡과 함께 뱃속으로 집어삼킨 줄 알고 그의 배를 갈라서 그 물건을 꺼내려고 한 것이었다. 일시 그는 날카로운 비수를 찾지 못하자 이를 바드득 갈며 자기의 배에 꽂혀 있는 한 자루의 강철 갈고리를 뽑았다. 그는 그 갈고리를 돌려서 거지의 배를 그으려고 했다. 강철 갈고리가 자기의 뱃속에서 뽑히게 되었을 때 그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상처에서 피가 샘솟듯 흘러내렸다. 강철 갈고리가 어느덧 거지의 배에 닿았으나 갑자기 왼손에 힘이 쑥 빠졌다. 그리하여 그는 그만 5손가락을 놓게 되었고 거지는 땅바닥에 떨어졌다. 오도통의 오른손에 들린 강철 갈고리가 앞으로 내밀어졌으나 그만 허공을 찌르고 말았다. 힘이 다 빠진 오도통은 그대로 벌렁 쓰러져 두 발을 바르르 떨다가는 쭉 뻗고 말았다. 진짜 죽은 것이다. 그 거지는 땅바닥에 떨어졌으나 죽어라 하고 몸을 일으키고 앞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조금 전 너무나 놀란 나머지 몇 걸음 달려나가지도 못해서 두 다리에 맥이 빠지더니 그만 앞으로 곤두박질 치며 쓰러지고 말았다. 그는 인사불성이 되었으나 여전히 오른손에는 한 입 물어뜯다만 호떡을 꼭 쥐고 있었다. 담담한 달빛이 오도통의 시체를 비춰주고 있었다. 이 달빛은 나이 어린 거지의 몸에도 쏟아졌다. 후련 동남쪽에서 은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말발굽 소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말발굽 소리는 순식간에 가까운 곳에 이르렀다. 후감집의 주민들은 이미 화살에 놀란 새꼴이 되어 있었다. 고요한 밤중에 갑작스러운 말발굽 소리를 듣자 그들은 또다시 간담이 서늘해져서 이부자리 속에 몸을 숨기고 바들바들 떨었다. 그러나 이번에 나타난 말은 두 필의 말에 지나지 않았으며 피리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한 필의 말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새카만 털로 뒤덮여 있었는데 오직 발굽 한 곳만 하얀 빛이었다. 이 말은 오음개설이라는 천리마였다. 다른 한 필의 말은 몸 전체가 눈처럼 흰데 내 발굽만 새까맣다. 말의 족보에 의하면 이런 품종을 묵제옥토라고 하는 것으로 중원 땅에서는 대단히 보기 힘든 천리마였다. 백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백의의 여인이었다. 만약 귀 밑에 한 송이의 붉은 꽃을 꽂고 허리에 성홍표대를 두르지 않았더라면 소복을 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 붉은 띠에는 한 자루의 흰색 검집에 장검이 매달려 있었다. 검은 말에 탄 사람은 중년의 사내였는데 검은 장삼을 걸치고 있었고 허리에는 검은색 검집에 장검을 차고 있었다. 두 필의 말은 머리를 나란히 하고 달려왔다. 순식간에 두 사람은 오도통의 시체와 땅바닥에 훼손되어 널려있는 집기를 발견하고 동시에 놀람에 찬 소리를 내질렀다. 흑삼의 사내는 채찍을 휘둘러 오도통의 목을 말채찍으로 휘감아 후딱 들어 올렸다. 달빛 아래 시체의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다. 여인은 단번에 알아보고 말했다. 그 사람은 오도통이에요. 아무래도 그 물건은 앙금도가 손에 넣은 것 같군요. 남자는 채찍을 풀어 시체를 길가에 내동댕이 쳤다. 오도통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어쩌면 뒤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군. 백의 여인은 그 말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두 필의 말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쪽으로 달려갔다. 이 두 필의 말발굽이 청석판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달그닥거리며 울려 퍼졌다. 흑백의 두 줌만은 마치 한 마리가 달리는 듯 말발굽 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한 마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오랜 기간 훈련을 한 것이 틀림없었다. 두 필의 말은 청석판을 깔아놓은 길을 따라 듣기 좋은 선율을 남기며 달빛 속으로 사라져갔다. 말은 갈수록 속도를 더하여 순식간에 별량성의 교외로 빠져나갔다. 이제부터 길이 좁아 두 필이 나란히 다닐 수가 없었다. 남자가 앞장을 서자 여자가 그 뒤를 따랐다. 명마는 힘이 좋았다. 따라서 오도통이 죽은 시간을 계산하면
이쯤에서 금도체의 악당들을 따라잡을 수도 있을 텐데도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말은 쉬지 않고 몇 시간을 달렸다. 어느덧 동이 터오고 있었다. 먼 광야에 몇 가닥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다. 둘은 서로 마주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들은 껑충 말에서 뛰어내렸다. 여자는 자기의 말고삐를 나무에 메고 다시 남자의 말고삐를 받아 두 필의 말을 한 그루의 나무에 맸다. 그들은 휙 몸을 날려 불꽃이 피어오르는 곳을 향해 화살처럼 달려가기 시작했다. 불빛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수마장이나 떨어져 있었다. 두 남녀는 초원 위를 바람처럼 달려나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10여 곳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다. 그들은 몇 무리로 나누어 모닥불가에 둘러앉아 국수를 먹는 듯 했다. 두 남녀는 일단 몸을 숨기고 염탐하고 싶었지만 사방이 초원이어서 몸을 숨길 곳이 마땅치 않았다. 그들은 10여 장 떨어진 곳에서부터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나란히 걸어갔다. 누구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 그들 중 한 명이 그들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두 손을 모으고 웃으면서 말했다. 안채주 계시오? 작고 깡마른 노인 주목이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불빛에 일라밀려 이르길백 두 남녀가 드러났다. 두 남녀는 중년의 나이였다. 남자는 풍채가 준수하고 여인은 우아하고 청순한 미모를 지니고 있었다. 바람에 옷자락이 나부끼니 그들의 허리춤에서 장검이 드러났다. 주목은 그 순간 두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인사를 하며 말했다. 알고 보니 강남 현소장의 석장주 부부셨군요. 영접하지 못한 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이 누추한 곳까지 왕림하셨는지요? 그는 큰 소리로 명령했다. 여러 형제들 빨리 인사드려라. 이 두 분은 대강남북에서 명성이 자자하신 석장주 부부이시네. 주목의 말이 떨어지자 모두들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혔다. 주목은 속으로 생각했다. 석청과 민유. 이들 부부는 우리 금도체와 아무런 원한이 없는데 우리를 이렇게 쫓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설마 그 물건 때문에 온 것은 아닐 테지. 그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광활한 초원뿐이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주목은 약간 마음이 놓였다. 이들 부부가 검술에 있어서 천하무적인 것은 알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단둘이서 우리에게 덤벼든다는 것은 중과부적이다. 이들 부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때 석장주의 아내인 민유가 남편에게 나지막이 물었다. 사형, 이분이 바로 응조문의 영웅이신 주목이라는 분이신가요? 이들 부부는 원래 사형 3회 관계였다. 따라서 결혼 후에도 습관이 되어 사형 3회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녀의 음성이 나지막했지만 주목은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의기양양해서 속으로 생각했다. 빙설신검이 내 이름을 알고 있구나. 그는 즉시 입을 열었다. 영웅이라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금도체의 주목이 삼가 석장주와 석 부인에게 인사드립니다. 그는 말을 마치자 한 번 더 허리를 굽혔다. 석청은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 아침 식사 중이신데 불쑥 나타나 죄송하오. 계속 식사하세요. 이어서 그는 주목을 향해 말했다. 주 친구, 너무 겸손할 것 없소. 우리는 귀문의 일비충천 장진중 장형을 몇 번 만난 인연이 있으니 서로 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목이 말했다. 일비충천은 저의 사숙이 되십니다. 그 말을 하는 그의 내심은 불쾌했다. 나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놈이 장사숙을 장형이라고 부르다니 나의 위더른이라고 자처하는 셈이 아닌가. 주목은 석청의 말버릇을 보니 호의로 찾아온 것이 아님을 알고
마음을 굳게 먹고 싸울 각오를 했다. 무림에서는 배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후배가 선배를 만나면 공손하게 인사를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선배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이 계율을 어기면 하극상이 되어 만인의 지탄을 받게 된다. 석청은 주목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고 빙그레 웃으며 입을 열었다. 이거야말로 제가 실수를 범했군요. 지난날 숭산에서 장형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가 귀문에 대해 이야기해 주더군요. 우리 부부는 그의 말을 듣고 정말 감탄했지요. 저는 장형과 친구로 사귀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러니 주세영이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해서 탓할 수는 없지요. 그가 주세영이라고 불렀으니 자기가 선배임을 노골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주목은 불쾌한 어조로 말했다. 두 분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두 분의 존귀한 얼굴을 배우니 영광일 뿐입니다. 제 자신의 일이라면 분부만 내리시면 능력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산채의 일이라면 말단인 저로서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널리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석청은 생각했다. 이 늙은이는 노련하기 짝이 없구나. 내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미리 발뺌을 하는구나. 그는 생각하며 입을 열었다. 그야 물론 귀체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지요. 나는 주세영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소. 우리 부부는 지금 한 사람을 찾고 있소. 그 사람의 성은 이름은 도통이라고 하오. 한 쌍의 판관피를 잘 쓰는 사람이며 키가 매우 크지요. 소문에 의하면 그는 근년에 노인으로 변장하고 성명을 바꾸고 별량 부근에서 잠복해 숨어 지낸다고 하더군요. 주세영은 그런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소? 그가 오도통의 이름을 말하자 금도체의 무리는 즉시 긴장했다. 몇 명은 들고 있던 국수 그릇을 내려놓았다. 주목은 생각했다. 내가 동쪽에서 왔으니 당연히 오도통의 시체를 보았겠구나. 내가 모르는 척하면 오히려 의심을 받을 것이다. 주목은 하하 웃더니 대답했다. 하하, 그거 참 잘 되었군요. 석장주 그리고 석 부인 정말 공교롭군요. 이 주가가 비록 무예는 형편없으나 두 분을 대신해서 공로를 세운 셈이 되었습니다. 저희 금도체에서 두 분을 대신해 이미 그를 처치했습니다. 그는 말을 하면서 석청의 반응을 살폈다. 석청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오도통이라는 사람과 평소에 내왕이 없었습니다. 서로 알지도 못했으니 그자가 우리 부부에게 죄를 지었다는 말은 당치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를 좇는 이유는 주세영께서 웃으실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한 가지 물건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자 주목의 표정이 확 변했다. 그러나 즉시 안색을 바로잡고 억지로 웃어 보이며 입을 열었다. 두 분은 소식에 밝군요. 그 소식을 저희 금도체도 진작부터 듣고 있었지요.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이번에 형제들을 데리고 나온 것도 바로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개새끼가 소문을 퍼뜨렸는지 오도통이 헛되이 목숨을 잃고 말았지요. 아마 안채주께서도 저를 무능하다고 문책하실까 걱정입니다. 강호에는 원래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법이니 만일 그 물건을 우리가 입수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모두들 우리를 겨냥하고 달려들 테니 이보다 억울한 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게 장 형제, 우리가 어떻게 오도통을 죽이고 그 호떡 가게를 뒤졌는지 석장주와 석 부인께 상세히 고해드려라. 작달막하고 다부지게 생긴 사내가 말했다. 사실 그 오가는 무척 대단했죠. 우리 이대원 두령께서 그놈의 손에 죽었으니까요. 나중에 주 두령께서 쌍장으로 그를 후려쳐 지붕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렸는데 그놈은 전신의 뼈가 부러지고 오장육부까지 박살이 나서 그자는 구변이 좋아서 사실을 침소봉대하며 무토적들이 어떻게 가게의 벽돌을 헐고 벽을 허물고 가재도구를 옮기고 구들장을 뒤집어 놓았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주목이 오도통이 등에 메고 있던 보따리를 가져온 데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석청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 주목이라는 자는 우리를 보자마자 잔뜩 경계하며 불안한 눈치를 보이고 있다. 현 소장과 금도채는 아무런 이해 다툼도 없으니 만일 이 주목이라는 자가 그 물건을 얻지 못했다면 어찌 이토록 우리 부부를 경계할 까닭이 있겠는가? 그는 이 자들이 그 물건을 입수하지 못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그 물건을 주목이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훑어보니 200여 명이나 되는 금도채의 무리는 하나같이 사납고 건장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비록 인류 고수는 없었지만 수가 많으니 싸우기는 무리였다. 주목은 공손하게 인사를 차리는 것 같았지만 전혀 두려운 빛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이는 물론 사람 수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졌다. 석청은 미소를 지으며 좌측을 가리키며 말했다. 주세영과 단둘이서 한마디 상의할 말이 있으니 잠깐만 저쪽에 보이는 숲으로 가서 이야기를 좀 나눌까요? 주목이 어찌 그런 위험을 자초하겠는가? 그는 즉시 말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절친한 형제들이고 친구들이니 감출 것도 없소. 나는 귀하와 함께 저곳으로 갈 용기가 없는 것은 아니오. 다만 미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왼팔이 꽉 죄어드는 것을 느꼈다. 석청이 그의 왼팔을 움켜쥔 것이다. 즉시 반신이 마비되면서 오른팔까지 기운을 쓸 수가 없었다. 주목은 놀라고 분노했다. 석청과 민유 부부가 나타나자 그는 잔뜩 조심하고 경계심을 늦춘 적이 없었는데 뜻밖에도 석청이 정광석화와 같이 손을 쓰자마자 그의 손목을 움켜잡은 것이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금나수법은 원래 응조문에서 내세우는 제주였다. 하지만 변변히 싸워볼 겨를도 없이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는 요혈을 제압당하자 이마에서 비지땀을 쏟아냈다. 석청은 낭낭한 음성으로 말했다. 주세영이 허락했으니 참 잘 되었군요. 그는 민유에게 말했다. 3회 이야기가 끝나면 즉시 돌아올 것이니 3회는 여기서 좀 기다려주시오. 말을 마치자 주목의 손목을 잡고 천천히 걸어갔다. 민유가 얌전히 말했다. 사형 마음대로 하세요. 금도채의 부하들은 석청이 웃으면서 주목을 데리고 걸어가자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았다. 석청의 부인이 이곳에 남아있으니 더욱 그러했다. 주목 같은 고수가 기척도 없이 인질로 사로잡힐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석청은 주목의 손목을 쥐고 점점 속도를 빨리 했다. 주목은 조금이라도 걸음을 늦추면 즉시 쓰러질 판이라 부득이 달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 모닥불이 있는 곳에서 숲까지는 1마장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두 사람은 삽시간에 숲속에 도달했다. 숲속 깊숙이 들어서자 석청은 비로소 주목의 팔을 놓아주며 웃었다. 주세영. 주목이 노성을 질렀다. 당신 이게 뭐하는 짓이오? 그는 순간 오른손을 독수리의 발톱처럼 세우고 석청을 움켜잡으려고 했다. 박사수라고 하는 수법이었다. 석청은 왼손을 한번 가볍게 휘둘러 어느새 주목의 팔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주목이 비틀거리는 틈에 그의 두 팔을 비틀어 등 뒤에서 수갑을 채우듯 두 손을 열십자로 교차시키고 한 손으로 교차된 부분을 꽉 움켜쥐었다. 주목은 놀라고 화가 나서 오른쪽 발로 뒤를 향해 발길질을 했다. 석청은 웃으면서 말했다. 주세영, 굳이 화를 낼 필요는 없지 않소? 주목의 오른쪽 다리에 있는 복토와 환도의 두 혈도가 이미 마비되면서 다리에 힘이 빠져 축 늘어졌다. 주목은 왼쪽 발로 땅을 짚고 서야 했다. 만약 다시 뒷발질을 했다가는 앞으로 고꾸라질 판이라 온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성이 나서 말을 더듬거렸다. 너는 석청은 말했다. 오도통이 갖고 있던 물건을 주세영께서 이미 손에 넣었다면 한번 구경 좀 합시다. 어서 꺼내보시오. 주목은 여전히 화난 어조로 말했다. 그 물건을 얻은 것은 사실이오. 그러나 내 몸에 지니고 있지는 않소. 석장주께서 보고 싶다면 우리는 저쪽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오. 그는 모닥불 곁으로 돌아갈 속셈이었다.
그곳에서는 자기의 호령 한마디에 부하들이 벌떼처럼 덤벼들 테니 석청 부부의 무공이 아무리 고강해도 중과부적일 것이다. 나는 믿지 못하겠소. 주 세영의 몸을 뒤져봐야겠소. 죄송하지만 용서하시오. 주목이 노성을 질렀다. 내 몸을 수색하겠다고? 나를 어떻게 보고 감히 이런 짓을. 석청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주목의 왼발 가죽신을 벗겼다. 주목은 당황하여 소리를 질렀다. 아! 그러고 보니 가죽신 안에서 조그만 보따리가 나왔다. 오도통이 지니고 있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주목은 놀람과 분노 그리고 의혹에 휩싸여 더듬거렸다. 이자가 어떻게 알아냈지? 내가 신발 속에 감추는 것을 목격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사실 석청이 몸수색을 하겠다고 말하자 주목은 자기도 모르게 왼쪽 가죽신을 힐끔 바라보았던 것이다. 물론 즉시 먼 곳을 쳐다보았지만 석청은 눈치를 채고 그 물건이 그의 왼쪽 가죽신 안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고 과연 단번에 찾아냈던 것이다. 석청은 생각했다. 방금 그의 부하는 오도통의 호떡 가게를 수색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물건이 이자의 몸에서 나왔으니 그렇다면 부하들을 속이고 혼자 독차지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는 왼손의 세 손가락으로 조그만 보따리를 몇 번 만져보다 그만 안색이 변하고 말았다. 주목은 다급해서 어쩔 줄 모르고 소리를 질러 구원을 청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머뭇거렸다. 석청이 말했다. 당신은 안채주를 배반했소. 내가 그 사실을 공개하여 10손가락이 잘리는 형벌을 받게 해줄까요? 이 말에 주목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석장주, 당신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아셨소? 석청이 말했다. 알기는 쉽소. 그는 잡았던 두 손을 놓아주며 말했다. 앙금도가 얼마나 총명한지 당신도 알 것이오. 당신은 나조차 속이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를 속일 수 있겠소? 이때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숲 밖에 도착한 모양이었다. 곧 걸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하하 석 장주께서 과찬을 하시니 이 아나무개가 먼저 고마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금도체의 안채주가 온 것이다. 말이 끝나자 세 사람이 숲속으로 들어왔다. 주목은 그들을 발견하자마자 안색이 창백해졌다. 이 세 명은 금도체의 대체주 안봉일과 둘째 체주 풍진무, 셋째 체주 원징도인이었다. 주목이 명을 받고 오도통을 잡으러 가자 안채주는 사람을 보내 그를 도우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몸소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주목은 자기 혼자 이 물건을 독식하려던 의도가 물거품이 되고 그야말로 패가망신을 당할 처지에 빠지고 목숨마저 보존하기 힘들어지자 다급해서 재빨리 입을 열었다. 두목님, 그 물건을 그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안봉일은 석청에게 공수의 예를 표하고 말했다. 석장주, 장주의 명성을 이 아나무개는 평소부터 앙모해왔소. 그러나 가까이 할 기회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던 차에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영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저희 산채가 이 부근에 있으니 아무쪼록 석 장주님과 석 부인께서 왕림하시어 며칠 묵어가시면 이 몸은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석청이 살펴보니 안봉일은 구레나룻을 기르고 있었고 체구가 땅딸막하고 거친 생김새였다. 그러나 말투가 매우 예의 바르고 자기가 빼앗은 물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금도체로 가서 며칠 묵어달라고 초청까지 하는 것을 보자 새삼스럽게 그를 다시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일단 산채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가볍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두 손을 잡고 예를 표한 뒤 작은 보따리를 품속에 넣고 웃으며 입을 열었다. 안채주의 호의는 감사하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푸른빛이 번쩍이면서
어느새 원징도인이 검을 뽑아들고 검날로 석청의 손목을 겨누며 호통을 질렀다. 먼저 그 물건부터 내놔라. 참으로 번개같이 빠른 동작이었다. 그러나 석청의 동작은 더욱 빨랐다. 석청은 몸을 슬쩍 비키면서 어느새 원징도인의 옆에 다가가 즉시 그 보따리를 꺼내 그의 왼손에 쥐어주고 웃으며 말했다. 당신께 드리지. 원징도인은 크게 기뻐서 석청의 속셈을 미처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 보따리를 움켜쥐었다. 그 순간 오른팔이 마비되면서 손에 든 장검을 석청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석청은 장검을 돌려 원징도인의 왼팔에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 먼저 그 물건을 내려놓으시지. 원징도인은 장검이 번뜩이며 떨어지자 곧 자신의 팔이 잘릴 위기에 처하여 하는 수 없이 보따리를 놓았다. 그 광경을 보고 풍진무가 외쳤다. 훌륭한 무술이다. 그는 석청이 보따리를 받아들기도 전에 단도를 뽑아 땅 위를 대구르르 굴러서 석청을 향해 다가들며 석청의 다리를 찔러갔다. 석청의 장검이 밑으로 쑥 떨어지는데 풍진무의 단도가 석청의 오른쪽 다리를 미쳐 찢기도 전에 석청의 장검이 풍진무의 목을 자를 것 같았다. 위기를 목격한 안봉일이 외쳤다. 검해. 풍진무는 죽음을 기다리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석청의 장검은 더 이상 내리꽂히지 않았다. 방위와 힘에 있어서 추호의 오차라도 있었다면 풍진무는 죽거나 부상을 입었을 것이다. 석청의 장검은 머리카락 한 올의 차이를 두고 풍진무의 목덜미에서 멈춰 있었다. 그 순간 가벼운 금속성과 함께 석청의 장검이 방향을 틀어 보따리를 받아내고 있었다. 그가 보따리를 손으로 움켜쥐자 그제서야 안봉일의 입에서 나머지 말이 튀어나왔다. 사정을 두시오.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쾌속한 석청의 동작이었다. 석청은 장검을 거두면서 말했다. 실례했소. 그는 뒤로 두 걸음 물러섰다. 그제서야 풍진무는 벌떡 일어났다. 칼끝을 돌리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다. 안봉일의 등 뒤로 도망치듯 숨으면서 몇 마디 중얼거렸다. 목숨을 살려준 석청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욕하는 것인지는 그 자신만이 알고 있으리라. 안봉일은 앞섭에 구리 단추를 풀더니 등 뒤에서 칼을 내렸다. 칼집에서 칼을 쑥 뽑자 마침 해가 막 떠오르고 햇살이 나무의 틈으로 비쳐들어와 금도는 햇빛을 받아 눈부신 금빛 광채를 발했다. 그 칼은 등이 두텁고 칼날이 엷은 보물임을 알 수 있었다. 안봉일은 금도를 세우고 말했다. 석장주의 무예가 놀랍군요. 정말 탐복했습니다. 이 몸 역시 몇 수 가르침을 받아볼까 합니다. 석청은 웃으면서 말했다. 오늘 고명하신 분들을 상대하게 되니 영광입니다. 그는 번쩍 손을 쳐들고 그 조그만 보따리를 내던졌다. 네 사람이 어리둥절할 때 다시 휙 하는 소리가 들리며 석청의 손에 들려있던 원징도인의 장검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그 조그만 보따리가 막 나무줄기에 닿으려고 할 때 그 장검은 어느새 그 보따리를 나무줄기에 못 박듯 꽂았다. 칼끝은 주머니의 한쪽 모서리만 꿰뚫었을 뿐이고 그 안의 내용물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았다. 그 신속함과 정확함은 실로 조금 전 원징도인이나 풍진무를 격퇴한 그 순간의 무공의 위세를 훨씬 능가하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나무줄기에서 석청에게로 옮겨졌을 때 그들은 석청의 손에 한 자루의 전체가 시커먼 장검이 들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석청이 입을 열었다. 무검이 금도와 겨루게 되었구려. 그러나 승부를 내는 것으로 그치기로 하고 부상을 입히거나 죽이는 일은 삼가하도록 합시다. 누구라도 승리하면 저 물건을 지니도록 합시다. 안봉일은 석청이 수중에 넣었던 물건을 나무줄기에 못 박고 다시 무공을 겨루어 그 물건의 주인을 가리자는 말을 듣자 석청이 조금도 득을 보려고 하지 않는 마음 씀씀이에 속으로 탐복해 마지 않으며 입을 열었다. 석 장주께서 먼저 손을 쓰시오. 안봉일은 평소에 현 소장의 석청과 민유 부부의 무예에 대해서 익히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조금 전 원징도인과 풍진무를 격퇴시키는 것을 보고 과연 그 소문이 거짓이 아님을 알고 안봉일은 조금도 소홀히 여기지 못하고 슥, 슥, 슥 3번 허공에 칼질을 하여 위세를 돋우었다. 석청은 칼끝을 땅으로 향한 채 꼼짝도 않고 입을 열었다. 공격하시오. 안봉일은 그제야 칼을 휘두르면서 공격해왔는데 그 초식을 끝까지 펼치기도 전에 칼을 획 뒤집었다. 그는 손을 쓰자마자 평생에 걸쳐 익힌 71호의 벽궤도를 펼쳤다. 벽궤도는 초식 속에 초식이 숨겨져 있었고 변화가 무쌍했다. 석청은 즉시 검을 휘둘러 대응했다. 처음에는 수비만 철저히 했으나 30여 초를 넘기자 갑자기 길게 휘파람을 불며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석청의 공격이 30여 초에 이르자 안봉일은 당황하기 시작했으며 상대방의 검을 어떻게 막아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놀라서 오로지 자신의 급소만을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두 사람은 서로 70여 초의 공격과 방어를 했지만 칼과 검은 정면으로 맞부딪히지 않았다. 갑자기 쨍 하는 소리가 들리며 묵검이 금도의 칼등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왔다. 이것은 술류이하라는 수법으로 바로 검으로 칼의 공격을 분쇄하는 흔한 초식이었다. 이때 안봉일이 칼을 조금만 뒤집었다면 석청의 칼끝은 허공을 찌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안봉일이 석청의 검을 밀어내려고 했을 때 검날은 어느새 싸늘한 기운을 뻗쳐내며 쾌속하게 미끄러져 어느새 자신의 식지에 닿는 것이 아닌가. 안봉일은 대경실색하여 속으로 부르짖었다. 나의 네 손가락이 잘리게 됐구나. 그는 칼을 던지고 뒤로 물러서려고 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석청의 장검이 놀랍게도 우뚝 멈췄다. 석청의 장검은 앞으로 찔러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뒤로 움츠러드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안봉일은 석청이 손에 사정을 둔 것임을 알고 더 이상 칼을 쥐고 있을 염치가 없어서 슬그머니 칼자루를 놓고 말았다. 그러나 그 순간 석청의 장검이 칼 밑으로 돌아가 칼을 위로 받쳐 올려 다시 안봉일의 손아귀에 쥐어주는 것이 아닌가. 석청은 외쳤다. 당신과 나는 막상막하로군요. 승부를 낼 수가 없소. 안봉일은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5손가락에 힘을 주어 덥석 칼자루를 움켜쥐었다. 그는 석청이 승리를 했으나 자신의 체면을 세워준 것임을 알았던 것이다. 이때 석청이 검을 세우고 공손히 예를 표했다. 이것은 벽궤도의 마지막 초식으로 칼을 걷어들이는 남해의 불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안봉일은 놀라 안색이 변했다. 상대방이 남해의 불을 펼친 것은 자신의 절기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잘 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 자신이 71로까지 펼쳤을 때 공교롭게도 자기를 제압한 것을 보면 만약 석청이 처음부터 자기를 제압할 생각이 있었다면 자기는 석청의 10초도 받아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안봉일이 몇 마디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했을 때 석청이 검을 거두고 폭언을 하며 말했다. 이석가는 안채주라는 친구를 사귀기로 했소. 친구와 더 이상 겨룰 필요를 느끼지 못하오. 언제라도 저희 장원 앞을 지나갈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방문하셔서 며칠 묵어가시기 바랍니다. 안봉일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땅히 찾아뵈어야지요. 안봉일은 나무줄기 쪽으로 다가가 원징도인의 검을 뽑고 떨어지는 작은 보따리를 받아들었다. 그는 한 자루의 칼과 한 자루의 칼집을 모두 땅에 꽂고 두 손으로 그 보따리를 받쳐들고 석청의 앞으로 다가가 입을 열었다. 석장주 가져가십시오. 그는 이 중요한 물건을 얻었다가 잃는 셈이었지만 석청이 자신의 체면을 세워주고 내 손가락을 자르지 않은 은혜를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석청은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말했다. 그럼 다음에 만납시다. 말을 마치자 그는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다. 안봉일은 재빨리 말했다. 석장주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의 체면을 세워주신 은혜를 제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안아무개는 이번에 분명히 크게 패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물건을 가져가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아나무개를 옳고 그름을 모르는 무례한으로 여기는 것이 됩니다. 석청은 미소를 지었다. 안채주, 오늘의 시합은 승패를 가리지 못했소이다. 안채주의 청룡도와 난로단문도 등의 정묘한 도법을 아직 한 번도 펼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졌다고 말을 할 수 있겠소? 더군다나 이 작은 보따리에는 그 물건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오. 아무래도 주세영이 상대방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 같군요. 안봉일은 놀라 물었다. 그 물건이 이 속에 없다고요? 그는 재빨리 보따리를 벗겨보았다. 한 겹 한 겹 모두 5겹쯤 벗겼을까? 그제서야 최후로 3개의 동전이 나왔다. 그 동전을 자세히 살펴보니 바깥쪽이 둥글고 안쪽으로 사각형의 구멍이 나 있는 것이 납작하고 엷었다. 일반적인 새잎의 엽전에 불과했다. 안봉일이 주목을 보며 말했다. 주 형제, 도대체 무슨 장난인가? 주목이 말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도통의 몸에서 겨우 그 보따리를 찾아냈을 뿐입니다. 안봉일은 그제서야 사건의 진상을 알았다. 오도통이 그 물건을 매우 은밀한 곳에 숨겼거나 아니면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되니 공연히 헛고생을 한 셈이고 오히려 금도체의 위신만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는 새잎의 엽전을 내동댕이 치며 말했다. 석장주, 제가 어리석다고 비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석장주께서는 어떻게 그 물건이 이 보따리 속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내셨는지요? 석청은 조금 전 주목으로부터 주머니를 빼앗자 즉시 손가락으로 눌러보았으며 그때 이미 3개의 둥근 물건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드시 동전이라고 확신은 없었으나 손에 넣으려던 물건이 아님을 단정할 수는 있었다. 석청이 웃으면서 말했다. 불초 역시 아무렇게나 추측해보았을 뿐이지요. 우리는 남의 우롱을 당한 셈이니 안채주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라오. 그는 풍진무 원징도인 그리고 주목을 향해 포권의 예를 표하고 서둘러 숲을 빠져나갔다. 석청은 모닥불 곁으로 가서 민유에게 말했다. 3회, 이만 갑시다. 두 남녀는 즉시 말 위에 올라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서 달려갔다. 민유는 남편의 안색을 보고 더 물어보지 않고서도 이번 일이 실패로 끝났음을 알았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석청이 말했다. 금도체의 안채주도 이번에 속았소. 우리는 오도통의 시체를 뒤져봅시다. 어쩌면 금도체의 졸개들이 수색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도 모르니까. 민유는 희망이 없다고 느꼈지만 남편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서 낮은 음성으로 대답했다. 예. 검고 하얀 두 필의 천리마는 발걸음이 무척 빨라 정오 무렵이 되자 그들은 다시 후감집에 이르렀다. 후감집의 주민들은 아직도 놀란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고 어느 집도 점포의 문을 열지 않았다. 강도들이 살인을 하고 약탈을 자행했다는 사실을 이미 지방의 보갑이 변량의 관부에 알렸으나 현감 나으리께서는 아직도 대책만 강구하고 있을 뿐이지 감히 달려와 조사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한참 늦게 오면 그만큼 안전하다고 느꼈는지도 모른다. 두 부부가 오도통의 시체 곁으로 다가갔을 때 저쪽 담벼락에 나이가 12~13살쯤 돼 보이는 어린 거지가 한 명 있는 것을 보았다. 꼬마 거지를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석청은 오도통의 시체를 샅샅이 뒤졌고 심지어 머리카락을 헤치고 살폈으며 신발 속도 들여다보았다. 민유는 그 주변을 세밀하게 뒤지고 있었다. 한참 동안 찾아보았으나 두 부부는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두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민유가 한숨을 쉬고 말했다. 사형, 아무래도 이번에 원한을 갚기는 틀렸나 봐요.
운명인지도 몰라요. 며칠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어요. 우리들은 이만 그만두고 별량성 안으로 들어가 마음을 좀 가다듬을 겸 몇 토막의 연극을 보고 이야기꾼의 얘기나 들어보자고요. 석청은 아내가 평소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연극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마음을 가다듬는다고 한 것은 석청을 위해 한 소리임을 알고 있었다. 석청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것도 좋겠지. 이왕 하남성까지 왔으니 별량성 안으로 들어가 구경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 소문에 들으니 별량의 은장들의 솜씨가 좋다고 하니 몇 가지 은으로 만든 장식품을 좀 삽시다. 민유는 아름다운 미녀였으며 원래 치장하기를 좋아했다. 중년에 이르자 용모와 치장을 더욱 중시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처연히 웃으며 말했다. 견아가 죽은 후로 13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사준 놀이개만 해도 금은방 한 채를 차릴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견아가 죽은 후라는 말을 하며 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때 그녀는 나이 어린 거지가 담벼락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초라한 모습을 힐끔 보고 연민의 정을 느꼈다. 너의 어머니가 어디 계시냐? 어떻게 거지가 되었느냐? 어린 거지는 말을 더듬거렸다. 저는 어머니를 찾지 못했어요. 민유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조그만 은덩이를 꺼내 그의 발밑에 던지며 말했다. 호떡이나 사 먹도록 해라. 그녀는 떠나려다가 재차 그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얘야, 너의 이름이 뭐지? 거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는 개잡종이라고 해요. 민유는 어리둥절하여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아니, 그런 이름도 있느냐? 이때 석청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말했다. 아마도 백치인 것 같군. 이 말에 민유는 나직이 대꾸했다. 그런가 보군요. 정말 불쌍하네요. 두 사람은 말을 몰아 별량성 쪽으로 달려갔다. 그 조그만 거지는 오도통의 시체에 놀라 정신을 잃었다가 날이 셀 무렵에야 정신을 차린 것이었다. 그는 실로 무서운 충격을 받았다. 그는 감히 일어나 도망치지도 못했다. 바로 오도통의 피와 살이 엉켜붙은 시체가 자기의 곁에 쓰러져 있지 않은가. 그래서 감히 몸을 일으켜 도망치지 못했던 것인데 그때 정신이 흐릿해서 다시 잠들게 되었고 잠이 들었다가 깨곤 했다. 그러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게 되어 막 떠나려는 순간에 석청 부부가 나타나서 오도통의 시체를 뒤적거리는 것을 보고 또다시 놀라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은덩이를 던져주는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호떡이라고? 나에게도 있는데 뭘. 그의 손에는 여전히 먹다 남은 호떡이 들려 있었다. 놀람과 당황함이 점차 가셔지자 그는 갑자기 허기를 느꼈다. 그는 입을 크게 벌리고 호떡을 황급히 깨물었다. 순간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앞니가 부서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돌을 깨문 모양이었다. 그는 재빨리 물었던 호떡을 뱉어냈다. 호떡을 뱉고 보니 입안에 딱딱한 물건이 들어있었다. 재빨리 그는 입안에 든 물건을 왼손 손바닥에 뱉었다. 그것은 한 조각의 시커먼 쇠조각이었다. 거지는 그 쇠조각을 보고 호떡 속에 어째서 그 쇠조각이 들어가 있는지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그는 던져버릴 생각도 하지 않고 호떡 속에 또다시 이런 물건이 들어있지는 않나 조심조심 살펴가며 천천히 씹기 시작했다. 한 개의 호떡을 어느새 다 먹고 말았다. 그는 오도통의 시체 곁에 떨어져 있는 호떡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귀신이 찢어놓은 호떡을 먹어도 괜찮을지 모르겠군.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머리 위에서 대가릴성이 터져나왔다. 사면에서 포위하라. 거지는 깜짝 놀라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지붕 위에는 백포를 걸친 3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곧이어 등 뒤에서 획획 하는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가까이 다가왔다. 거지는 몸을 돌렸다. 4명의 백포를 걸친 사람들이 각기 장검을 든 채
좌우에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벼랑간 말발굽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면서 나는 듯 달려왔다. 삽시간에 한 필의 누런 말이 들이닥쳤다. 말 위에는 구레나룻을 기른 땅따란 사내가 앉아 있었다. 그는 말을 멈춰 세우지도 않고 벼랑간 말 한 장에서 뛰어내렸고 그 누런 털의 말은 비스듬히 달려나가 한 바퀴 빙글 돌더니 멀찌감치 서서 기다렸다. 아마도 훈련이 잘 된 것 같았다. 지붕 위에 있던 3명의 백포 남자들은 동시에 땅바닥으로 뛰어내렸다. 그들은 하나같이 검자루를 쥐고 있었다. 그 가운데 40여 세 되어 보이는 우람한 체구의 사내가 입을 열었다. 아니, 금도체의 안체주가 아니시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소이다. 정말 반가워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 편 사람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구레나룻을 기른 사내는 물론 금도체의 안봉일이었다. 안봉일은 석청에게 패하자 의기소침했으나 곧 생각을 돌렸다. 석 장주는 또 후감집으로 갔을까? 그들 부부는 틀림없이 후감집으로 갔을 것이다. 그가 찾아낸다면 나는 감히 빼앗을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찾아내지 못했다면 내 차지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오도통은 그 물건을 매우 은밀한 곳에 숨겨놓았을 것이니 계속해서 찾아보면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즉시 황색말을 타고 후감집으로 달려왔다. 그의 말은 석씨 부부의 흑백상마에 비할 수가 없었다. 거기다가 너무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 석청 부부가 오도통의 시체와 그 주변을 살펴본 후 떠나가자 비로소 이들은 후감집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는 고을 입구에 이르게 되었을 때 지붕 위에 사람이 서 있고 세 사람이 모두 배기를 걸쳤으며 등 뒤에 장검을 메고 있는 것을 보고 설산파의 제자라는 것을 알았다. 설산파의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그와 같은 차림을 할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말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세 사람의 눈빛이 마치 큰 적을 대하는 듯한 태도인 것을 보고 혹시나 석씨 부부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닐까 싶어 소리를 쳤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석씨 부부에게 주의하도록 경고를 해준 것이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석씨 부부의 종적은 간데없고 설산파의 7명의 제자들이 조그만 거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봉일은 내심 의아하게 생각했다. 조그만 거지의 나이는 매우 어려 보였으며 얼굴은 온통 흙투성이었다. 무공을 지니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보였다. 눈앞에 백의 사내가 연신 눈짓하는 것을 보고 그는 다시 거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거지의 왼손에는 쇠조각이 들려 있었는데 시커먼 것이 바로 소문에 듣던 현철령 같지 않은가. 이때 생각해보지도 않고 급히 금도를 뽑아들었다. 그는 팔방장도세라는 도법을 펼쳐 금도를 빙그르 돌리더니 어린 거지의 주위와 자기 자신의 사면에 도막을 이루어 놓았다. 그는 금도를 삽시간에 24번 휘둘러 사면 팔방에서 뛰어든 백의인들을 견제한 것이었다. 조그만 거지는 칼빛이 눈이 부시도록 번쩍이는 것을 보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 그만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바로 이때 7명의 백의인들은 각기 장검을 뽑아들고 한 줄기의 검광으로 이루어진 그물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안봉일과 거지의 주위에 검의 광막을 펼쳐놓은 것이었다. 하얀 광채가 큰 원을 그리고 커다란 원 안에 다시 금빛의 조그만 원이 그려져 있는 꼴이었다. 금빛 테두리 안에서는 조그만 거지가 눈물 콧물을 짜면서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벼랑간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두 필의 흑마와 백마가 서쪽에서부터 달려왔다. 그들은 다름 아닌 석청 부부였다. 원래 그들 두 사람은 별량으로 말을 몰았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설산파 제자들의 종적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다. 이에 두 사람은 상의를 한 후 즉시 되돌아오게 되었던 것이다. 석청은 8사람이 일제히 칼과 검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냉랭히 부르짖었다. 설산파의 친구들, 그리고 안채주, 서로 절친한 사이끼리 싸워서야 쓰겠소? 우리 말로 합시다. 말이 끝남과 동시에 설산파 제자 중
우라만 최고의 사내가 장검을 세우자 다른 7명들도 일제히 장검을 멈추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안봉일의 주위에 늘어서 있었다. 석청과 민유는 가까이 다가왔다. 이때 그들은 어린 거지의 왼손에 들려있는 쇠조각을 발견하고 동시에 어하는 소리를 내질렀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두 사람은 심장이 고동치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다. 석청은 재빨리 말 한 장에서 내려 천천히 다가갔다. 작은 형제, 자네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보여줄 수 없겠나? 평소에 그는 침착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음성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안봉일이 자기를 막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 거지가 손을 뻗치기만 하면 그 즉시 안으로 달려들어가 재빨리 그 쇠조각을 자기의 수중에 넣을 계획이었다. 그렇게 되면 설산파의 제자들은 자기를 막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때 백이의 사내가 입을 열었다. 석장주, 이 꼬마는 우리가 먼저 찾은 것이외다. 민유가 말해서 내려 다가왔다. 경영, 이 작은 형제에게 발밑에 있는 저 은덩이를 누가 준 것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 말은 그녀가 이미 거지에게 은자를 준 것이니 자연히 백의인들보다 먼저 거지를 발견했다는 말이었다. 우라만 최고의 사내는 경만종이라는 사람으로서 설산파의 제2대 제자 중의 고수였다. 경만종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석 부인께서 먼저 저 소형제를 보았을지 모르지만 저 현철령은 우리 형제들이 먼저 본 것입니다. 현철령이라는 말을 듣자 석청, 민유, 안봉일 세 사람은 마음속으로 똑같이 흠칫했다. 역시 현철령이었구나. 설산파의 나머지 6사람들도 제각기 기이한 표정을 지었다. 기실 그들 7사람들은 그 거지의 손에 들린 쇠조각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석씨 부부와 금도채의 안채주가 그토록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을 보고 반드시 그 물건이 예사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반면 석청, 민유, 안봉일 이들 세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설산파의 경만종 등 7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만큼 그 쇠조각에 눈독을 들이게 되었다면 잘못 보았을 리 없다는 생각이었다. 10사람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갑자기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손을 내밀었다. 소형제, 나에게 주게. 그런데 10사람이 모두 다 서로 견제를 하고 있었다. 그 누구도 감히 손을 써서 빼앗지 못했다. 먼저 손을 써서 강제 수단을 쓴다면 커다란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생기는 자신의 빈틈을 노리고 옆에 사람이 공격해올 우려가 있었다. 다만 그 조그만 거지가 스스로 그 쇠조각을 자기에게 내밀었으면 하고 바라고들 있었다. 그 나이 어린 거지는 10사람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의 이빨을 하마터면 분지를 뻔했던 쇠조각인 줄 모르고 있었다. 이때 그는 이미 울음을 그치고 있었으나 망연해져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 사람 저 사람을 훑어보았다. 그 대굴대굴 구르는 눈동자에 눈물이 맺혀서는 금방이라도 뺨을 타고 흘러내릴 것 같았다. 역시 나에게 주렴. 말소리와 동시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그들 안으로 뛰어들더니 순식간에 어린 거지의 손에 들린 쇠조각을 빼앗아갔다. 이와 거의때를 같이하여 호통소리와 함께 욕지거리가 터져나왔다. 나 어떡하자는 것이냐? 당돌하구나. 호통과 욕지거리 속에 9자루의 장검과 1자루의 금도가 동시에 그 사람에게 떨어졌다. 이때 어린 거지와 가장 가까이 서 있던 사람은 안봉일이었다. 그는 금도를 휘둘러 백홍관일이라는 일초를 펼쳐 그 사람의 머리통을 내려쳤다. 평소 훈련이 잘 된 설산파의 제자들도 동시에 그 사람의 7군데 요혈을 노리고 찔러왔다. 이렇게 되니 그 사람은 어깨축지로 날아드는 공격을 피할 수 있다고 해도 허벅지로 날아드는 공격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고 허리깨로 날아드는 공격을 피한다 해도 머리에 떨어지는 검새를 피할 수 없을 것이었다. 석청과 민유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짐작이 가지 않아
살수를 써서 그의 목숨을 빼앗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각기 검을 휘둘러 반원을 그리며 검광을 흩뿌려 그 사람을 두 자루의 검 아래 가두어 버렸다. 곧이어 쨍그랑 창창 하는 소리가 잇따라 울려 퍼졌다. 그 사람은 어떤 수법을 썼는지. 삽시간에 안봉일의 금도와 설산파 제자의 장검이 모조리 그의 손에 들어가 있었다. 순간 석청과 민유는 장검을 놓칠 뻔했으며 소나기가 짜릿해지는 것을 느끼고 급히 뒤로 물러섰다. 석청은 대뜸 안색이 창백해지고 말았으며 민유도 역시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았다. 현 소장의 석 장주 부부가 손을 합쳐서 초식을 펼치면 천하무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대뜸 손가락으로 검신을 각기 한 번씩 퉁겼을 뿐인데 두 자루의 장검이 하마터면 손에서 떨어져 나갈 뻔했으니 그야말로 석 장주 부부로서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적수였다. 이때 그 사람은 우뚝 버티고 서 있었으며 한 자루의 금도와 7자루의 장검을 모조리 그의 주위 땅바닥에 꽂아놓고 있었다. 그 사람은 푸른 장포에 짧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나이는 약 50세 정도 되어 보였으며 용모는 청소한 편이었으나 안색에 푸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눈초리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쁜 빛을 띄우고 있었다. 이때 한 사람이 불쑥 생각나서 입을 열었다. 귀하께서는 혹시 이 현철령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그 사람은 냉소를 흘렸다. 현 소장의 흑백상검은 강호에서도 검술이 대단하다고들 칭찬이 자자하더니 역시 명불허전이구려. 노부는 조금 전 1푼의 힘으로 8명의 친구들이 휘두르는 무기를 상대했고 9푼의 힘으로는 두 장주 부부의 힘에 대응했소.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그런데도 역시 두 분의 손에 들린 무기를 빼앗지 못했구려. 나의 탄지 신통 재간은 손가락을 퉁기는 탄지인 것은 틀림이 없으나 신통이라는 두 글자는 어울리지 않는가 보오. 아무래도 다시 10년간 고된 수련을 쌓아야겠소이다. 석청은 그 말을 듣자 자신의 생각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고 포권의 예를 취했다. 저희 부부가 이번에 하남까지 온 것은 마천회로 가서 귀하를 배우려고 했기 때문인데 인연이 있어 이와 같이 만나 뵙게 되었으니 헛걸음을 한 셈은 아닙니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저희 부부의 검술은 귀하의 눈에는 차지 않겠지요? 그런데 귀하께서 오늘 친히 현철령을 거둬들이게 되었으니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 설산파의 제자들은 석청의 말을 듣고 속으로 꺼림칙하게 생각했다. 이 청포인이 현철령의 주인인 사형객이란 말인가? 한수만에 우리들의 손에 들린 장검을 빼앗아간 것을 보면 세상 천지에 그를 제외하고 그 누가 있어 그럴 능력을 지닐 수 있겠는가? 7사람은 서로 쳐다보며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안봉일은 무공이 별로 높지 않았다. 그러나 강호의 경험은 설산파의 7명 제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편이라 즉시 공수의 예를 취했다. 조금 전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불초는 삼가 선배님에게 사과를 드리는 바이며 지은 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청포인은 바로 마천회의 사형객이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껄껄 웃으며 말했다. 하타, 평소 나의 규칙에 의하면 당신네들이 무기를 휘둘러 나의 몸을 찌르려고 한 데 대해서 반드시 보답을 하였을 것이외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당신은 금도로 나의 왼쪽 어깨를 후려치려고 했으니 나도 역시 이 금도로 당신의 왼쪽 어깨를 후려쳐 팔병신으로 만들어야 옳은 이치가 아니겠소? 여기까지 말하던 그는 손에 든 그 쇠조각을 손바닥에 놓고 허공으로 던져 올렸다가 받으며 빙그레 웃더니 재차 말을 이었다. 하지만 노부는 오늘 기분이 매우 좋소. 그 한 번의 칼질은 잠시 외상장부에 기재해두겠소. 그리고 저 사람은 나의 가슴팍을 찔렀고
저 사람은 나의 허벅지에 있는 환도혈을 찔렀으며 저 사람은 나의 왼쪽 허리를 찔렀고 저 사람은 나의 다리를 자르려고 했고 그는 오른손으로 설산파의 7명 제자들을 일일이 가리키며 그들이 노린 부위를 지적했다. 7명의 설산파 제자들은 방금 자기네들이 펼친 초식을 틀린데 하나 없이 지적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정광석화와 같은 순간에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펼친 초식의 부위를 정확히 알아보고 기억을 한 것이었다. 이때 사형객은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다. 모조리 외상장부에 기재해 놓겠소. 언젠가 나의 성질이 터지게 될 때 기어코 빚을 갚아주기로 하지. 설산파 사람 중 키가 좀 작은 사람이 입을 열었다. 우리들의 재간이 당신보다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같이 빈정거리는 말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오? 외상장부에 기재하다니 차라리 시원스럽게 나에게 일검을 찌르도록 하시오. 누가 귀찮게 시리 외상장부에 기재해 두었다가 나중에 갚겠소? 이 사람은 왕만인이라는 사람이었다. 이때 그는 두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목숨을 이미 상대방의 수중에 맡기겠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의 동문 사형제들은 일제히 호통을 쳐 말리려고 했으나 그는 단숨에 그와 같이 짓거린 것이다. 사형객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는 왕만인의 장검을 뽑아들고 앞으로 찔러갔다. 왕만인은 급히 뒤를 향해 몇 자 밖으로 몸을 날렸다. 일검을 피해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찔러오는 검은 지극히 빨라 왕만인이 허공에 떠있는 순간에 어느덧 그의 가슴팍에 이르러 있었다. 왕만인은 가슴속이 서늘해져 고개를 숙여보는 순간 그만 아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가슴 한복판에는 이미 커다란 구멍이 나 있었다. 알고 보니 사형객이 손목을 약간 비트는 순간 검 끝으로 그의 옷자락에 구멍을 낸 것이었다. 밖으로부터 안으로 파여진 구멍은 세 겹이 옷에 똑같은 크기의 구멍이 나 있었고 살이 훤히 드러나게 되었다. 만약 사형객이 조금만 팔에 힘을 더 주었더라면 왕만인의 심장은 이미 도련해졌을 것이다. 왕만인은 그만 안색이 잿빛으로 변해서는 멍청해지고 말았다. 안봉일은 충심으로 탐복하며 갈채를 보냈다. 훌륭한 검법입니다. 물론 석청 부부도 사형객이 방금 펼쳐낸 그 한 수를 해낼 수는 있었다. 그러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디를 찌르는지를 알게 하면서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재빠르다는 것은 석청과 민유로서도 흉내를 낼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놀란 시선으로 서로 쳐다본 후 똑같이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의 무공은 정말 절묘하구나. 과연 불가사의할 정도이다. 사형객은 껄껄 웃으며 걸음을 옮겨 떠나려 했다. 그때 설산파의 한 젊은 여자가 갑자기 부르짖었다. 사 선배님 잠깐만요. 그러자 사형객은 귀찮은 듯 고개를 돌리고 물었다. 왜 그러는 것이오? 그 여인은 다급한 어조로 말했다. 귀하가 손에 사정을 두어 저희 왕사형을 해치지 않은 데 대해 저희 설산파 제자들은 한결같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그런데 사 선배님이 가져간 그 쇠조각이 정령 현철령인가요? 사형객은 얼굴에 오만한 빛을 띄우고 말했다. 그렇다면 어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 어쩔 셈이오? 그러자 그 여인은 말했다. 만약에 현철령이 아니라면 여러 사람들이 다시 또 찾을 거예요. 그러나 현철령이라면 사 선배님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어요. 사형객은 갑자기 얼굴에 푸른 기색을 짙게 띄웠으나 곧 거두었다. 경만종이 호통을 질렀다. 화 3회,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마시오. 무사람들은 평소 사형객의 성격이 잔인하여 사람을 잘 죽이며 위인됨이 어떤 때는 매우 올바른 짓을 했다가 때때로 사악한 짓을 저지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일을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었고 흑도든 백도든 간에 그의 손 아래 숨을 거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오늘 그는 10사람의 포위 공격을 받고도
그 어느 한 사람에게도 상처를 입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그야말로 일찍이 한 번도 없었던 자비심을 베푼 것이었다. 설산파의 여제자인 화만자의 성격은 꼿꼿하다고나 할까? 아니면 분수를 모른다고나 할까? 상대방을 꼬집고 나섰는데 이렇게 되자 설산파의 동문들은 경악하게 되었고 석씨 부부도 그녀의 이 같은 행동에 손바닥에 땀을 쥐지 않을 수 없었다. 사형객은 쇳조각을 쳐들며 낭낭히 읊었다. 현철령으로 부탁하면 반드시 들어주리. 그는 그 쇳조각을 뒤집어 보이고 나서 다시 그 뒤에 적힌 글을 낭낭히 읽었다. 마천의 사형객이 선포하노라. 이어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설명을 했다. 이 현철령은 칼이나 검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것으로 천하에 보기 드문 것이요. 그는 땅바닥에서 한 자루의 장검을 뽑아들더니 그 쇳조각을 내려쳤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장검이 두 동강 나고 말았으며 앞쪽에 장검 끝이 퉁겨져 날아갔다. 하지만 그 시커먼 쇳조각은 흠집 하나 없이 멀쩡했다. 곧이어 사형객은 안색을 굳히더니 날카롭게 외쳤다. 그런데 내가 왜 잘못했다는 거지? 여검객 화만자는 말했다. 후배는 강호의 친구들로부터 사선배님에게는 세 조각의 현철령이 있어 과거 세 분의 은혜를 베푼 친구에게 주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철령을 갖고 와서 친히 사선배님에게 부탁을 하면 어떠한 부탁이라도 들어준다는 것인데 그 소문이 틀림이 없겠죠? 이에 사형객은 득이양양한 음성으로 말했다. 맞았소. 그 일은 무림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 그는 매우 의기양양해하는 표정이었다. 화만자는 다시 말했다. 그 세 조각의 현철령 가운데 두 조각은 이미 사선배님의 손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따라서 무림에서는 경천동지할 대사건이 두 번 발생하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현철령은 최후의 한 조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형객은 무림에서 그로 인해 두 번의 경천동지한 대사건이 발생했다는 말에 약간 기분이 좋아져서 안색을 누그러뜨리고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맞았소. 세 번째 현철령을 가져간 그 친구의 무공은 매우 고강하여 별로 처리하기 힘든 일이 없었으니 물론 나에게 부탁할 일도 없었지. 이 영패는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또 자녀가 없어 세상을 떠난 후에 영패가 어디로 가게 되었는지 찾을 수도 없었던 것이요.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이 몇 년간 모두들 죽어라 하고 세 번째 현철령을 찾았는데 물론 그 목적은 이 사가에게 어떤 큰일을 시키려는 것이었지. 이어 그는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하,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수월하게 내가 이 현철령을 거둬들이게 되었소. 강호의 친구들은 약간 실망을 하겠으나 나는 오히려 당신네들의 재앙을 해소시켜 주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요. 그는 발을 뻗어 오도통의 시체를 수장 밖으로 걷어차고 다시 말을 이어갔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소. 이 시체의 주인공은 비록 현철령을 얻었으나 나의 얼굴을 보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지. 따라서 영패를 나의 손에 쥐어주기 전에 그 자신은 무사람의 표적이 되어야 했고 또 무사람 가운데에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그의 손에 들어간 영패를 수중에 넣지 않으려는 사람이 없었소. 이와 같이 말한 그는 슬쩍 석청 부부를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현 소장의 석 장주 부부가 평소 어질다는 평판이 자자한 분인데도 속된 욕심을 떨쳐버리지 못했으니 다른 사람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하! 최후의 몇 마디는 비웃음이 가득 서려 있었다. 석청은 그와 같은 말을 듣자 그만 얼굴이 시뻘개지고 말았다. 평소 그는 무사람들에게 매우 겸손하며 예의도 발랐다. 그러나 무공이 고강하고 또한 명성이 자자해서 한 번 말을 꺼내면 그 말을 반박하는 사람이 드물었다. 한데 이번에 사형객의 핀잔과 비웃음을 듣게 되었으니 이치로 따지든 힘으로 따지든 간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 평소 오만한 그는 갑자기 좌절을 당하게 되자 실로 창피하기 이를 데 없었다. 민유는 석청의 안색을 살핀 뒤
남편이 만약 검을 뽑고 함께 달려들 뜻을 보인다면 즉시 행동으로 옮겨 사형객과 사생결단을 내려고 했다.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창피를 좀처럼 참아내기란 힘든 것이었다. 그런데 사형객이 다시 입을 열었다. 석장주 부부는 영웅호걸 이외다. 이 현철령을 당신네들이 가져왔다면 노부에게 한 가지 어려운 일을 시킬 것이고 약간 수고를 한다 해도 그만이겠으나 만약 모렴치한 소인이 가져와 노부에게 스스로 사지를 자르라고 하든지 죽지도 살지도 못할 정도로 나를 몰아세우거나 아니면 자살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요. 내가 자살을 하지 않겠다면 바로 부탁에 반드시 응한다는 맹세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겠소?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설명을 했다. 어찌되었든 노부의 운이 나쁘지 않아 힘들이지 않고 현철령을 거둬들이게 되었소. 하하, 그는 크게 웃었는데 그 웃음소리에 지붕 위에 기왓장이 들썩들썩했다. 화만자는 낭낭히 외쳤다. 과거 사선배님은 독하기 이를 데 없는 맹세를 남겼다고 하더군요. 누구의 손에서 그 영패를 받든지 간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일을 해주겠다고 했으며 설사 상대방이 7대에 걸친 원수라 해도 그를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요? 그녀는 나이 어린 거지를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어갔다. 이 영패는 저 꼬마 형제의 손에서 받아낸 것인데 어째서 저 형제에게는 어떤 부탁할 말이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그에게도 혹시 어떤 부탁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사형객은 퇴하고 침을 뱉더니 말했다. 저 어린 거지가 무엇인데 이 사모가 저 거지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요? 하하, 그야말로 배꼽을 잡게 만드는군. 이에 화만자가 냉랭히 외쳤다.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들으셨죠? 사선배님은 거지는 본래 사람이 아니니 그와 같은 약속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녀가 비난을 하는 사람이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소리내어 웃었을 것이다. 적어도 설산파의 동문들은 반드시 맞장구를 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아무도 동조하는 사람은 없었다. 사형객의 얼굴에도 다시 푸른 기운이 번쩍하고 빛나더니 곧 사라졌다. 이 계집애는 말로써 나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남들이 나를 등 뒤에서 이 사모가 신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말을 하도록 만드는군. 그는 갑자기 흠칫하더니 몸을 떨었다. 아차, 큰일이다. 혹시 저 거지는 그들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함정이 아닐까? 내가 이미 영패를 빼앗아 들었으니 그에게 되돌려줄 수도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은 생각에 그는 흠칫했으나 곧 오만하게 입을 열었다. 하하하, 천하의 어떤 일도 이 사모로 하여금 난처하게 할 수는 없지. 그는 매우 의젓하게 나이 어린 거지를 향해 말했다. 이 꼬마 거지야. 너는 나를 따라가자. 어떤 부탁이라도 있으면 나에게 부탁을 해라. 그러나 다른 사람은 이 현철령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는 나이 어린 거지의 손을 잡고 걸음을 옮겨 놓았다. 그는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안중에 두지 않았으나 혹시 나이 어린 거지가 누구의 교사를 받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어려운 문제를 제출하게 되면 매우 난처한 노릇이라 생각하고 나이 어린 거지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자세히 물어볼 작정이었다. 이때 화만자가 한 걸음 다가서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꼬마 형제, 그대는 착한 사람이지. 이 노백부님은 사람 죽이는 것을 가장 좋아해. 그러니 앞으로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 그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세찬 바람이 그녀의 안면으로 밀어닥쳤다. 화만자는 그만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하라는 말을 마저 할 수 없었다. 원래 화만자는 사형객이 반드시 한마디 말을 내뱉으면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조금 전 그녀는 검으로 그의 얼굴을 찌르려고 했던 것뿐인데 사형객은 그것을 외상장부에 적어 놓았다가 후에 기분이 나쁠 때 갚아주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된다면 언젠가 그녀 자신은 사형객에 의해 얼굴에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6명의 사형제 가운데 왕만인 외에는 모두 다 그에게 일검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니
그 빚을 갚게 되었을 때 반드시 몇 사람의 목숨을 바쳐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형객의 분노를 사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나이 어린 거지에게 앞으로 다시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부탁하도록 시키려고 한 것이었다. 만약에 어린 거지가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다면 사형객은 그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와 5명의 사형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녀의 계산이었다. 그런데 사형객은 그녀의 속셈을 짐작하고 소매자락을 휘둘러 세찬 소매바람을 내뿜음으로써 그녀가 말을 끝맺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사형객은 큰 소리로 노가를 터뜨렸다. 아니, 이 계집애가 왜 쓸데없는 잔소리를 하는 거지? 그는 다시 한번 세차게 소매자락을 휘둘렀다. 세찬 바람이 들이닥치자 화만자는 그대로 서 있지 못하고 뒤로 벌렁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화만자는 뒤로 벌렁 쓰러졌으나 즉시 몸을 일으켰으며 다시 소리치려고 했을 때 사형객은 이미 나이 어린 거지의 손목을 잡고 앞쪽 골목길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사형객은 그 나이 어린 거지에게 다른 사람의 교사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분명했다.